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면서 한국 방산의 위험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쌓인 방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형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 이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깜짝 출연, 이 소식이 초래한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군을 움직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가 하면 중국이 군을 움직여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날 선태도로 비난을 가하며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이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죠. 실제로 그 말처럼 중국은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추적, 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대비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직선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엄포를 놓던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를 추적조차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SCMP는 중국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의 방군 PLA은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미 공군 소속 보잉 C-40C 추적을 위해 제-26D 전자전 전투기 55급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죠. 제-26D 전자전 무기는 미국과 맞상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기종이고 55급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가장 최신형 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으로 미국 역시 중국의 전자전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항공모함과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중국에서 준비한 추적 장비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기에 상당한 전자전이 상호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막상 전자전이 시작되자 중국이 자랑하는 레이더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전파 방해에 속절없이 장비가 망가졌다고 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례 없는 정찰 및 정보전이라고 평가한 공군 분야 군사 전문가 허위안밍은 이번 펠로시 의장 추적에서 중국은 솔직히 완패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중국 측 전력이 미국에 모자라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 태세 감지 계획은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E-3 공중조기경보기의 위력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며 조기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도 KJ-2000이라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의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에 당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는 조기경보통제기는 전쟁의 승패마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며 향후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E-737기종을 운영하며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동과 중국의 잦은 침범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조기경보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기경보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조기경보기 도입에 나서며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조기경보기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KF-21을 비롯해 FA-50 등 한국 방산에 있어 독자 개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독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부 판단이 들면서 해외 기업에서 제공하는 조기경보기가 아닌 한국의 조기경보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최근 한국은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보잉사 제품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 있어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마당에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 회사들입니다. 보잉을 비롯해 사브 IAI 정도만 이를 제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을 지닌 조기경보통제기를 제조하는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입니다. 1대당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공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비싼 가격을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보잉이 한국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44%나 비싼 가격의 조기경보통제기 가격을 불렀다는 지적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제한한 가격대와 한국에게 제시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죠. 이 틈을 치고 스웨덴 방위사업체인 사브 SAAB가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조기경보통제기 구매를 촉구하며 가격을 제한했죠. 2대 가격에 1조 5천억을 제시하면서 1대당 1조를 부른 보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한했죠. 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경보통제기 기술 공유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360도 탐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방이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기경보 통제기의 성능과 갈리는 상황에 사부의 조기경보 통제기 모델인 글로벌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운영 중인 기종인 2737 기반 조기경보 통제기를 추가 구입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독자 개발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군에서 한국형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향후 상시 운영 가능한 통제기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기에 한국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개발에 열의를 보였죠. 조기경보 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항공기를 꼽습니다. 한국은 이중 장비와 레이더 면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LIGNX1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조기경보 통제기에서 중요한 첨단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LIGNX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임무장비, 데이터링크 등 핵심 시스템 개발에 진척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자전 능력에 있어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성능 좋은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AESA가 그것이죠. KF-21에 성공적으로 탑재했고 기술 시연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였던 만큼 조기경보 통제기에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한데요. 유일한 숙제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장비와 레이더를 갖추고 오래 운행해도 무리가 없는 비행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기경보 통제기 개발에 진척을 보인 것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최근 카타르 항공과 계약을 통해 생산한 A350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인트 논쟁 때문에 결국 계약 취소까지 간 것인데요.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고 신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 서서히 늘어나는 여행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카타르 항공은 에어버스 에버스사에 A350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총 74대를 주문한 카타르 항공은 A350의 주요 고객이었죠. 그런데 카타르 항공에서 A350의 도색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죠. 카타르 항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것과 그 벗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결함이 발생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에어버스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죠. 유럽항공안전청 EASA도 이 문제에 나서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카타르 항공이 주장한 것과 달리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관 상위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에어버스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항공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다수의 항공기를 예약한 카타르는 계약 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카타르의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작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제조된 A350은 재고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A350을 재고로 두는 것은 회사의 손해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 A350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으로 현재 에어버스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를 구매할 곳들은 한정적이기에 에어버스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레이더를 채워 넣으려면 대형 항공기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A350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 에어버스가 협력을 하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리고 최근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군 관계자가 회동을 가지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것인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닷컴에서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정부 인사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형 조기경보통제기 개발 완료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한국 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자 프랑스에서 한국과 루마니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방해 공작을 루마니아에서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에 끈끈한 방산 협력 관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루마니아가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들며 프랑스의 헛소리를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다뉴브강 인근에서 발생한 폭격으로 수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기 위해 벌인 폭격이었는데요.
국경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격은 루마니아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즈마일 항구 레니 항만 등 루마니아 국경지대와 가까운 곡물 창고가 타격을 받았기에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나토 헌장 5주 집단방위 원칙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공격당했다고 판단되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루마니아는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국경지대에 병력을 보내는 한편 전력 증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명품 자주포 K9을 구입하는 것이었죠. 루마니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90문 구매를 선언합니다. 동유럽 매체 비세그라드 24가 루마니아 정부가 K9 자주포 90문 구매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미 올해 4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자주포 도입 사업의 1단계로 자주포 54문을 구매하는 것에 구매 승인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도 수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는 국회에 구매 요청을 넣은 단계라 실제로 루마니아 국회에서 구매 승인이 나올 것인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었는데요. 당시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5,2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무기 구입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구매 비용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루마니아는 작년 6월 국방 예산을 GDP의 2%에서 2.5%로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국방에 있어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으나 K9 자주포 구매에 큰 돈을 쓰는 것은 한국의 설레발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설레발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90문 가운데 54문을 먼저 인도받고 나머지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받기로 최종 확정이 난 것이죠. 이번 결정이 내려진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고 폴란드가 무기를 사면 루마니아가 그 뒤를 이어 무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폴란드를 따라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죠. 작년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경남 창원을 방문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K전차, K9 자주포, 레드백과 같은 국산 무기체계 기술력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니콜라의 이오넬 치우기 총리도 작년 한국을 찾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의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내년 2023년에 국방 분야에 있어 협력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며 여운을 남겼죠. 이때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언젠가 구매할 것이라는 예측은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다뉴브 강을 공격한 러시아군의 행동이 루마니아들 자극해 자주포 구매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90문 구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 자주포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에 임찰 공고를 냈는데요. 이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전을 결정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최대 주문 금액은 41억 레우, 하나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수주전에 영국 BAE와 독일 등 유수의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국가는 단연 대한민국이었죠. K9 자주포 수출도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다 이번 사업에서도 루마니아가 내건 조건이 한국에게 유리하기에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수주전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시기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였는데요. 프랑스 방산기업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대상자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일찌감치 경쟁 선상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은 해외 원정이 늘어나고 보병을 지원할 화력지원 자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한 자주포가 세자르시 AES-AR 자주포인데요. AMX-13 경전차 차대를 활용한 F3 자주포에 진화형으로 반자동 장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155mm L52 국사포들 주포로 사용하여 NATO 표준탄을 쓸 수 있는데요. 3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C-130이나 A400과 같은 전략 수송기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차륜형 자주포인 만큼 최대 시속 100km로 주행이 가능해 기갑부대는 물론 급속 전개부대와 함께 이동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트럭과 곡사포의 결합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곡사포이기에 직접 화력 지원은 물론 적지중심 사격, 대포대 사격 등은 물론 해안 방어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라 할 수 있습니다. 차츰 성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수출 실적이 발생했었는데요. 태국은 2006년 세자르 자주포 6문을 도입해 2010년 전량 도입을 완료했으며 캄보디아와의 국경지대에 세자르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국경지대에 배치된 세자르 자주포는
실전에서 캄보디아가 운영하고 있던 BM-21 다연장포 이문을 박살내며 실전 성능을 증명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에서 새 자루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37문의 새 자루들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나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새 자루의 명성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공개되자 달빛 아래 반딧불 이처럼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은 물론 산악지대는 물론이고 사막지대, 심지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내구성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새 자루와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높은 수출량을 자랑했습니다. 프랑스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루마니아 입찰에서까지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프랑스는 한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루마니아 입찰건과 관련해 새 자루 자주포가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수비를 위해 새 자루 4대가 도착한 것을 언급하면서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아니라 새 자루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희망 섞인 프랑스 언론의 기대를 박살내는 기사가 루마니아 언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잔인하게도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새 자루가 차기 자주포 사업에 낙점될 수 없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루마니아 언론은 새 자루 자주포는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루마니아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프랑스 언론이 언급한 4대의 새 자루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배치된 것은 사업 수주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례적일 정도로 프랑스 언론 보도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프랑스가 꿈꾸는 새 자루 자주포 수출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데요. 지독할 정도로 프랑스 언론의 보도들 부인하는 루마니아 언론의 모습으로 한국이 확실하게 자주포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루마니아가 확실하게 한국으로 방향을 튼 것은 폴란드식 무기 수입 모델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해공 전반적인 무기 시스템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폴란드식 조달 모델을 루마니아에서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것이죠.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선 비싼 돈을 주고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인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 면에서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 빠르게 전장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하고 향후 해군과 공군 무기 교체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꼭 잡아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직접 루마니아 언론이 반박하고 나섰던 것이죠. 실제로 루마니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산 협력은 K9 자주포만이 아니라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IFV 대공미사일 도입과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유럽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루마니아 현지에 파견, 동유럽 방위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루마니아 대한민국의 협력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탄약 생산에 있어서도 루마니아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55mm 자주포탄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탄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탄약 부족을 사전에 막고 무기 운용에 있어 한국과 미리 손을 잡은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한국과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려는 루마니아. 프랑스가 겁도 없이 새 자루 판매를 위해 이 사이드를 파고들었지만 루마니아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점점 확산되는 동유럽 군사 동맹 한국의 무기가 동유럽을 넘어 유럽 전체의 표준이 되는 것이 멀지 않은 가운데 한국 방산에 계속되는 승전보가 반가울 따름인데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단단한 군사 동맹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K방산의 질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폴란드가 한국판 험비라 불리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400대 주문하자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151을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현궁 대전차 영사일을 달아 운용하기에 폴란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대전자 미사일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초 러시아가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의 모든 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동부대의 진격은 곳곳에서 막혔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는커녕 전혀 예상지 못한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아닌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전력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택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가지고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의 공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자들 잃었고 무서운 진격을 막아낸 제물린은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물린은 소음이 적어 적군 근처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 공격하도록 설계됐는데 병사 한 명이 혼자 수송하고 발사할 정도로 무게는 가볍지만 화력이 강해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장갑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 각광받자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형궁이 급부상했습니다. 형궁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제블린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절하됐지만 이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집, 요르단, UAE, 바레인 등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웠는데 당시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 재고들 다 써버렸습니다. 사우디는 금이 제블린 미사일을 무려 1만 5천 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를 구원해준 것은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었습니다. 형궁은 유도 방식이나 탄두 위력, 사거리 면에서 제블린과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블린은 표적 조준을 위해 적외선 CCD 냉각에 30초가 필요해 사수가 무거운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최소 30초 이상을 조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들 재택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전차 미사일들은 상대 전자의 전방만 타격이 가능하지만 형궁은 전자의 상면을 타격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전자의 경우 전방의 장갑은 두꺼운 반면 포탑이 위치한 상면의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를 타격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 전차라도 피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형궁으로 적의 전차는 물론 장갑차와 일반 차량, 기관총 진지, 벙커 심지어 빠르게 질주하는 군용 오토바이까지 격파해 가공할 명중률과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형궁은 1억짜리 미사일로 최소 40억에서 100억까지 하는 전자들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형궁을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아의 K151에 달면 엄청난 위력을 지니는데 러시아의 주력 전자가 5080km로 달리는데 K151은 최고 13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는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대전자 미사일 형궁을 달 수 있는 K151 400대를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도발하면 러시아 전자부대를 무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궁에 관심을 가지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의 국가들에게 한국은 형궁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제시하고 있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형궁을 생산하는 이지넥스1은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놀라운 무기를 내놨습니다. 현대로템의 무인자량 HR 세르파에 형궁 발사대들 탑재한 소형 모형을 전시한 것입니다. HR 세르파에는 원격 무장 장치인 RCWS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격 무장 장치란 기존 6만 인지 및 구두보고를 통해 타격을 결정하던 방식과 달리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원격으로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유인 재개 대비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쓴다면 그동안 병사들이 몰래 숨어서 적의 전자가 나타나면 형궁을 쏘고 도망치는 작전에서 이제는 HR 세르파에 형궁을 달고 몰래 숨어 기다리며 영상을 원격으로 실시간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형궁을 발사해 적의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한국형 자폭드론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자폭드론에 형궁 탄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형작 약탄이 탄두 직경의 약 46배를 관통하지만 형궁이 채택한 이중성 혈작 약탄은 2개의 탄두로 파괴력을 높여 탄두 직경의 약 10배를 관통합니다. 즉 형궁을 단 자폭드론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무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K9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하는 70여 개 주요 무기 가운데 LIG넥스1의 대전차 무기 형궁 등 31종이 글로벌 수준의 제품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독일의 세계적 제품을 100점으로 놓고 90점 이상인 국산 방산 제품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형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자와 장갑차들 다수 격파한 미국 대전차 미사일 제물린과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형궁의 점수는 106,107점으로 미국 제블린 100점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K9 자주포가 99점, 레드백 장갑차 95점, FA50 94점에 비해서도
현궁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궁이야말로 반도체와 IT 강국인 한국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궁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 이상으로 전자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는데 발사 후 망각 파이어앤드 포겟 방식으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들 찾아갑니다. 한국은 현궁에 외국 기술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양한 철단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 넣었습니다. 현궁의 앞부분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탐색기는 전자가 발산하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LIG-X1은 독자적인 이미지 추적 기술 개발도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결국 국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현궁에 탄재된 탐색기가 전차의 열을 검출하려면 소자 자재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전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와 ELH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합니다. 탐색기 안에는 JT 냉각기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을 비롯한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는 일반적인 전지를 사용할 수 없어 방전되지 않으면서 필요시 전력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수한 열접지를 사용합니다. 열전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선진국의 독점물로 전량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현궁 개발 과정에선 이것마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 개발 과정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유도탄 재개 설계인데 국내 연군지는 개발 기간 내에 1mm의 길이와 0.1g의 무게와의 사투를 벌인 끝에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현궁은 이번에 폴란드가 K151 400대를 수입하면서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에서도 현궁을 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물린 8,000발을 주고 155mm 포탄은 무려 107만 발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포탄 100만 발을 다시 재우는데 5년, 제블린 8,000발을 창고에 쌌는데 67년은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이름 억제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 재고가 없다며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을 도입해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현궁이 현재 중국 경제는 각종 위기로 인해서 그야말로 파탄에 치닫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제 지급불능 상황이 부동산 1위 회사에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다시 금리를 높이고 강달러로 전환하면서 중국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만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해외 자금도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중국은 사면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의 돈을 수십조 원 투자받고 한국에 은혜 갚은 국가가 주목받습니다. 그 국가는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 속한 최빈국 국가임에도 오히려 한국에 대형 발주를 했다는데요. 이런 중국에서는 국가들의 한 푼이 반란에 크게 아쉬운 놀라고 상황에 있는 자신들이 상황이라고 도왔다는 하네요. 현재 왜 중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한국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인 것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동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80% 이상 부동산으로 떠받쳐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월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붙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로 인해 생업을 잃은 이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이 매우 극심하게 다가와 경제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늘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띠던 중국입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크게 중국을 물신하게 되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봉쇄, 폐쇄 명령을 하니 기업들이 중국에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외자 유치는커녕 자본 탈출이 일어났고 부동산까지 돈맥경화가 크게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돈을 찍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전세계에 뀌준 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바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세계에 뿌린 막대한 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 정책으로 1대1로를 시행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한 관리들이 사업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안하고 마구잡이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한국에 대형 발주한 국가는 아시아입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아프리카인데요. 우선 아프리카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중국이 황당하게 대출을 실행했는지 보입니다. 결국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스스로 아프리카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만절부절 못하고 있다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금주 보도한 것입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의 부재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 6,9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 약 108조 원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앙골라에 426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잠비아에 98억 달러, 케냐에 92억 달러를 대출해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아프리카 국가는 전혀 부채를 상환할 의지도 없고 실제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부채도 많은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막하하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거의 절반인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이들의 인프라를 건설해줬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시진핑과도 충성 경쟁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할 만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항구와 공항, 도로 등은 국가기관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돈을 회수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러한 기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국의 경우 페루의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것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일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도 잘되고 한국도 잘되는 일로 기본 상생 정신에 입각한 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을 구이 삶았고 쓸데없는 대형 시설만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몬바사의 유조선 터미널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역시 중국처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나라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되 그 나라 상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타당성 결과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걸 알았으며 매우 비싼 이자를 매겨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한반토타 항구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애초에 이들이 돈 못 갚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굴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항구에 중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1대1로 주요 포인트에 중국 군대를 비롯해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14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지부티에 중국 해군기지를 확보해 미군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전세계 30%의 물동량이 있는 수에즈 근처에 중국이 기지를 가졌으니 미국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혹한기에는 중국의 국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논의된 대로 공산당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여 출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위기가 오자 이렇게 해외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 못한 것도 뼈아프게 된 것입니다. 현재 1대1로 정책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제대로 노동자조차 파견 못하는 실정인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때문에 국가가 IMF에 손을 벌리게 생겼다며 반중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에 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아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의 인프라 사업 1조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빈국이라는 의미는 1조 원이 매우 큰 돈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는 10억 달러 약 1조 3,4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시에 있는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자간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중국은 제쳐두고 한국만을 상대로 사업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사업 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 입찰 참여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 조건을 협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우리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골랐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 곳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글라데시는 우선 한국 기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봐온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의 노스페이스 생산 공장으로도 유명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영업무역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수천억 원을 방글라데시에 재투자하며 현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해왔고 이에 국가적인 신뢰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에 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스리랑카는 중국의 항구 경영권을 약 99년 동안 빼앗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경 중국이 벵골 만에 소나디아 항구에 눈독을 들이며 투자를 제한하자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 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제한을 물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장관은 더 이상 중국 자금은 쓰지 않겠다며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 자금을 받고 항구를 지었다면 지금쯤 항구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도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 소나디아 항구는 1대1로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함정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인프라 사업을 하자고 해도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단독 협상권을 줬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한국과 진행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